Thank you for waiting.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좀 더 복원력 있는 복원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 교수님께서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박수영 코이카 연구정보센터 센터장님께서 좌장 역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 박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의 주제는 보건체계의 보건력 강화입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던 이종구 글로벌 보건안보 대사님께서 급작스러운 유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저희와 오늘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청중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약 50분간 세 연사의 발표를 듣고 이후 약 30분간 토론과 심플을 통해 들어온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네이라 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환경국장님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짠티마이 오아인 베트남 보건부 보건정책연구소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영무 대한민국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Leading a Healthy and Greener Recovery from COVID-19을 주제로 마리아 네이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Dr. Neira, the floor is yours. 네이라 국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ODA 국제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녹색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실패를 겪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동안에 겪고 있던 이 모든 구조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심할 바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 또 진단, 치료, 백신 개발 이러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역량 개발을 해 나가서 최선의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발발할 때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보건체계가 어떤 영향을 갖춰야 될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환경,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같은 팬데믹을 겪고 있을까요? 또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현 상황에서 왜 이런 취약점을 드러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또 다른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발발할 때 두 번 다시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툴도 마련하고 역량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동물의 건강, 인간의 건강,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교차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교차점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호해 나가야 될지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이 터졌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예방에 좀 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예방에 집중하게 된다면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기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가 건강하고 녹색 회복을 주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투자를 해 나가서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과연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는가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미래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또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인간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려하면서 재정적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WHO가 건강하고 녹색 회복을 위한 처방으로서 WHO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건강의 원천인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자라는 것이 선언문 제1조항입니다. 경제는 건강한 인간 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공기와 물과 음식의 원천은 이 자연 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림 벌채를 한다든지 생물학적 다양성을 파괴한다든지 야생동물 관리를 소비한다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연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지켜나가면서 생태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원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의 물, 식량,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림 벌목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현재 집약적이고 오염된 농업 관행을 하고 있고 안전하지 않은 야생 동물을 관리하고 있고 마구 소비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압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건강과 동물의 건강 간에 있어서의 이 장벽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벽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이 겪고 있는 전염병 중 60%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가 또 안 좋은 영향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WHO 선언문은 의료시설의 물과 위생에서 청정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필수 서비스 투자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시설들, 많은 병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위생이 너무나 중요한데 전력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코로나는 물론이고 기타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손쉽기 시설 같은 것은 전염병 전파 예방에 필수인데 40% 이상의 가구가 부족하고 또 위생 시설 자체가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건강관리 시설은 미래 또 다른 감염병 혹은 전염병이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물과 위생 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의료 절차와 건강 근로자를 위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적응해 나가면서 기후 탄력성을 보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재난이 더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항력을 잃게 됩니다. 또 역학적인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 시스템이 좀 더 준비를 잘해서 필요한 사회의 니즈를 충족하고 뭐 화학, 물, 또 위생 이 모든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뭐 비누와 물까지 포함해서 물과 위생 서비스를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처방 저희 WHO가 발표했던 것은 빠르고 건강한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석 연료 사용 중단입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는 공해를 이야기하고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에게 전세 인구의 90% 이상이 현재 조기에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1년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돼 사망합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90% 정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은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접근 부족, 건강에 해로운 식단 섭취로 인해서 질병이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농업이나 뭐 영양을 좀 더 확보하고 건강한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또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지만 추후에 생기는 또 다른 팬데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처방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모빌리티 쪽에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기 오염, 도로교통 상해,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자를 줄여나가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또 도시가 안전하게 교통에 포화되지 않도록 대기 오염도 줄이고 도로교통 상해도 생기지 않고 또 이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처방책은 오염 자금 조달을 위한 납세자의 돈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에 만약에 보조금을 주어진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재정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COP26 회의가 올해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가 될 겁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다루게 될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은 공공보건 쪽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자연사 습지 보호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 시스템을 좀 더 회복력 있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건 시스템이 좀 더 잘 준비하고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가 쪽에서 역량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바로 탈탄소화를 보건 쪽에서도 강화하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병원들을 보면은 혹은 보건 체계를 보면은 전혀 탄소 발자국에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화석 연료 쪽에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같은 데서 연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헬스 시스템 자체가 탄소 발자국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보면은요,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귀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좀 더 탈탄소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정부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제로 칼본으로 가겠다. 지금부터 20년 뒤에 탈탄소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여하면서 할 수 있을지 의료보건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헬스 시스템 자체를 탈탄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 행정과 관리자들도 함께 비용 삭감을 하면서 탈탄소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보상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탈탄소 세상이 생기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쪽에서 이제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또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개최되는 회의 유익할 수 있고 좋은 결과 나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리아 네이라 보건국장님께서 인간과 동물과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원헬스 프린시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러한 복합적인 상관관계에 대처하기 위해서 WHO가 소개하고 있는 6가지의 원칙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서 흥미로운 컨셉이긴 한데요. 보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탈이산화탄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쩐티마이 오아인 베트남 연구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Resilience of the Vietnamese Health System입니다. 먼저 제14차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베트남 보건 의료 시스템의 보건력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보건 시스템의 보건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별 보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베트남 보건 시스템의 개학적인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보건 체계의 보건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을 통해서 얻은 교훈, 그리고 또 도전과제, 그리고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주로 국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 체계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편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의 인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최빈곤층을 위한 공정한 파이낸싱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보건의료 모델은 일단 병원 기반의 1차 보건의료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정부는 풀뿌리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는 중앙 차원의 44개의 중앙병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도 많은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7,596개의 민간 부분의 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베트남의 보건 체계의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별로 보건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의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공공보건 인프라는 베트남 전역에 있어서 강화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확고한 비상대책 계획을 도입했고요.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했는데요.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아주 초기부터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또 저희 총리가 그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확산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1차 확산이 있었을 때 저희는 아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게 방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팬데믹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요. 또 파이낸싱 분야의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료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100%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와 관련해서 다른 분야의 인력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다 분야별 의회 관계자들이 모두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동차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팬데믹에 대응했습니다. 또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마련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초기부터 추진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전략은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그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의학과 기술의 복원력에 있어서 민관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적극 동원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최우선 순위로 삼음으로써 수입 백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임상 단계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저희는 서너 가지 조치를 통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최우선 안전을 도모했고 또 팬데믹 중에서도 비전염성 질환 환자들을 병행해서 치료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비전염성 질환 환자들도 충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의 숫자가 급증했을 때 저희는 코로나19에 있어서 3단계 치료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은 가정에서 코로나19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 경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팬데믹 방역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베트남에서 성공했던 부분 또 아직까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가 있었고 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과 참여가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도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접촉 추적, 그리고 여러 가지 격리 조치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신 수입, 그리고 국내 백신 개발도 매우 중요한 급선무 과제입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4차 코로나19 확산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은 매우 포괄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다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주민들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도전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서 충분한 보건 인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보건의료 종사자의 숫자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1차 보건의료 기관들의 역량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간호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경증의 환자나 무증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도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가정에서 간호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80%는 그 가정에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파이낸싱도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충분한 자원과 백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 안보 문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주변 국가 긴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베트남으로 유입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경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블룸버그의 월별 코로나 보건력 랭킹에 있어서 2021년 2월 25일자에 53개국 중에서 18위를 차지했고요. 이 랭킹에 따르면 지금 현재 베트남은 53개국 중에 4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커버리지나 또 경세 복세의 강도 등의 지표들이 추가되면서 베트남의 순위가 18위에서 46위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분야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베트남의 순위가 46위로 떨어졌고요.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팬데믹에 대한 회복과 대응의 준비 태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고요. 또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코로나 양성 환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간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고요. 또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중에서도 비전염성 질환 환자도 잘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과 결합된 방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방역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역 조치를 좀 더 잘 준수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업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다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 국가들과 협업을 더욱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 국가 간의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르스, 코비드2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을 방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이 위기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얻은 교훈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훈을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이나 의료 장비, 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지원을 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트남이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의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하인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하인 소장님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베트남 보건부가 어떻게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의 그 교훈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의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백신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코비드-19 시대를 함께하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다른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1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in the Post-COVID-19 Era입니다. 조 국장님. Thank you, Madam Moderator.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벌써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 함께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분명코 전례 없는 도전 과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 결과로서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 동맹, 그리고 또 연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동원하고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제적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협력을 도모하고 또 글로벌 헬스 어젠다를 달성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도구 접근성 가속화 기구가 2020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WHO가 발족한 것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끼리 더더욱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도구 접근성 가속화 기구인 액트-A의 백신을
확보한다든지 치료약을 개발한다든지 평등하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완전한 백신을 달성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현재의 백신을 어떻게 평등하게, 특히 개도국가에게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자 체계, 특히 코백스 같은 체계를 활용해서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보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UN, WHO, 유네스코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Friends for Security에서 앞장서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티즌스 에듀케이션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G41DR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G20와 G7에서 글로벌 헬스 아젠다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헬스입니다. G20는 이니셔티브를 채택했습니다. 개도국가가 어떻게 현재 같이 공통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새로운 SDR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G7의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2억 달러 정도를 코백스 AMC에 지원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서 코백스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어떻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ODA는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국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자 그리고 또 다자 간의 펀딩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을 확보하고 또 민간 파이낸싱 제도들을 확보해서 약 한 120억 달러 정도의 ODA가 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개도국가 내에서의 보건 체계에 있어서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또 글로벌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복잡성과 그리고 또 위기의 불확실성을 자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회, 환경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큰 과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역량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배운 교훈은 정부의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강력한 인스티튜션 제도나 기관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 현실력이 있어서 미래의 또 다른 위기가 혹은 팬데믹이 대두가 될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해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있어서의 디지털 격차가 더욱더 간극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현 위기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인 접근 방식도 필요하고 네 번째가 바로 그린 회복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를 한쪽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견실력 있고 또 기후변화 위기를 좀 더 회복력 있게 녹색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회복해 나갈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19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을지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의 힘을 집결해 나가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면서 Building Trust라는 ODA 이니셔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ODA 포맷입니다. 1년의 ODA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과학, ICT 기술, 둘째 HDB 넥서스, 세 번째 그린 뉴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랜트를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한국이 ICT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ODA 부분에 있어서 과기부를 필두로 해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또 헬스 분야까지 또 디지털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국가에게 ODA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해주고 개발 원조 또 기타 등등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인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게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전략 같은 경우는 한국의 목표는 좀 더 청정 그러면서 보다 나은 ODA를 제공해서 온실가스를 완화하고 또 개도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가능하면은 저탄소 경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ODA 프로그램을 빌딩 트러스트란 새로운 이니셔티브 하에서 투명성, 회복 견실성, 그리고 또 통일성 모두 다 함께 안전하자라는 이니셔티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억 6천만 달러를 2020년에 제공하고자 하고 또 인도주의적인 원조는 125개 국가에게 8,700만 달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자 다자적인 인도주의적인 원조, 두 번째 보건 분야의 협력,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 예방 및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을 하여서 사회적 그리고 또 경제적인 영향을 보다 더 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좀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8,700만 달러를 작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에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 8,700만 달러가 총 125개 국가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 그리고 또 페이스 마스크 등을 제공했었습니다. 또 파트너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또 헬스 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서 대한민국은 국제기구 또 지역기구 예를 들어서 WHO나 유니세프, 아프리카 CDC 등등과 함께 손을 잡고 긴급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자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UN 사무국에 코로나19 복구 및 회복 지원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여 3천만 달러를 제공하여 파트너 국가들이 헬스 시스템을 보다 더 견실하게 변모시키고 또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빌딩 트러스트 이니셔티브의 축은 바로 사회 경제적 지원, 특히 취약 그룹 혹은 취약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TVT, 또 생계 지원, 식량 및 영양 지원, 그리고 또 손씻기 등 같은 위생 이러한 분야에 사회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격타를 받은 국가들이 한국에 많은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을 했는지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관련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1년의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이민, 국경 통제부터 전염병 분석 그리고 마지막은 선거까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특별 웨비나를 코이카가 주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포괄적으로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도전 과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현재의 랜드스케이프에 맞추어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그리고 또 글로벌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 위협은 포용적 ODA라는 계획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헬스 ODA를 25% 더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헬스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포괄적 대응을 전염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좀 더 맞춤식 지원을 해서 파트너 국가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적절한 기술 제공을 해주고 또 손 씻기 운동, 위생 운동 같은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전문 헬스 인력들 교육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ODA 헬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적절한, 보다 회복력 있고 견실력 있는 헬스 시스템이 파트너 국가들에게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 목장님 감사합니다. 조영 목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백스 퍼실리티 등 백신의 공정한 보급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러스트 프린시플에 따라서 특히 전통적인 경제 사회 개발 활동과 그다음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보건 지원을 어떻게 결합하고 융합하여 새롭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차 국제개발 협력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조영 목자님의 발표는 같이 저희와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개도국에도 중요한 정보를 시사점을 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 분의 발표 세션을 마치고 이제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세션의 첫 번째로 제가 네이라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만 또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그 어느 국가에 사느냐 또는 어떠한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이나 아니면 거기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전에 연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도국과 선진국이 현재 백신 보급에 있어서도 이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특히 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이라 국장님의 발표에서는 WHO의 6가지 매니페스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공정한 회복을 위해서 개도국을 위한 맞춤형 매니페스토 전략 지원 방안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영 박사님 너무나 흥미롭고 뜻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이러스 앞에서 취약하죠. 부국이든 빈국이든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든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권고안을 공중보건을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손 씻기를 전 세계 10명 중에서 3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없고 비누가 없고 또 물이 없어서 또 위생시설 자체가 기본적인 게 없기 때문에 10명 중에 3명은 손을 못 씻습니다. 너무나 쇼킹하죠.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죠. 그렇다면 이제 백신의 평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지만요. 좀 더 연대가 있어야 되고 평등성이 마련돼야 됩니다. 조영목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때만 우리가 안전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 WHO의 설명서라는 것은요. 너무나 적절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이 현재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둘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인 건강,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가 유니버설 헬스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편적 건강 커버리지, 보건 커버리지에 투자를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물 위생 그리고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랄까 위생 같은 부대에 투자를 해라가 두 번째 권고항. 세 번째, 반드시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투자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사용을 할 때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청정 에너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려서 과거에 뭐가 틀렸는지, 타국가에서 실패를 왜 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정정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개발 여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보면서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고 최고의 사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최악의 사례를 보면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있어서 태양열을 지금 당장 쓰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를 먼저 투자를 해라 권고하고 싶고, 두 번째는요, 의료 전문인들에게 적절하게 교육받고 역량을 구축하고 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모두 다 그들의 의료나 이런 분야의 역량을 키우도록 투자를 해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회적 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장제도 같은 것이 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된다면 분명히 WHO 선언문이 강조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건강한 회복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베트남의 오하인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인 소장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접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하인 소장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대응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공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공동 보조를 취한 경험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오하인 소장님. 네, 당연히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 주변 이웃 국가와 당연히 협업을 했고요. 특히 팬데믹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지원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이 국가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방역 활동을 도왔고요. 또 저희가 방역 장비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라오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활동을 지원을 했고요. 또 방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하나, 국가들 간에 또 저희가 이제 육상 국경이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양 국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불법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확산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영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자료를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연사분들의 발제에서도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의 이슈로 보여지는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보건 분야만의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정부의 각 부처들은 코로나19 대응 또는 이제 이후에 있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할 당시에 우리 ODA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ODA 코리아 빌딩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즉각적인 그 필요에 의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도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또 한 축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그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포괄적인 ODA 이니시티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고요. 저희들이 ODA가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계부처들도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ODA 방향을 코로나 시대 또는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ODA 전략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전체적인 틀 하에서 우리 ODA와 방향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예, 주영 목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저 혼자 질문 독점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샘플로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셔서 샘플로에 있는 질문 몇 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추천수를 많이 받은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목표 달성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될지, 그리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다른 질문을 또 보게 되면 코로나19 대응, suffering from the COVID-19, 요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개도국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개도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WHO의 생각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now is the time to prepare for the with corona.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곳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보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코로나와 함께 가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봤을 때 좀 저희가 델타 변이를 겪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되는 게 맞기도 한데요. 이 질문을 그냥 세 분 공통으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라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또 도래하겠죠. 그렇다면 SARS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있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고 또 고차원적인 백신이야말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팬데믹이 생긴다. 머스가 됐던 어떠한 것이 됐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보호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헬스를 보호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책이겠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은 어디 쪽을 연구적인가? 리스크를 줄이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에 투자하고 식량 확보에 투자하고 헬스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위생의 시스템을 투자하고 또 교육에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SDG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보호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특정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혹은 도시에서 너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염이 쉽게 확산이 됩니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너무 한쪽에 밀집되는 인구가 거주하지 않도록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거주 환경 자체를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원 헬스라는 개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 동물, 환경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다학제적인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전 지구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이 원헬스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을 오염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뿜는 탄소 배출이 공기를 오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제고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공중보건 지향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필요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에너지 원 혹은 뭐 에너지 사용하는 관행, 또 도시 내에서 뭐 구축한다든지 건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공중보건과 관련돼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가능하면은 좀 더 견실한 환경 구축에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만약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망률 25%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식적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전략적인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게, 사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의 오하인 소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인데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백신 접종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보건의료 체계를 팬데믹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고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의료 체계의 캐파가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보건의료 체계가 앞으로 새로운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바이러스가 또 출현했을 때 잘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보건의료 체계 자체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1차 보건의료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대형 병원 체계도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도 느꼈지만 예방 조치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고 또 치료 역량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춤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훌륭한 전략과 솔루션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비전염성 질환을 가지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더 중증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질환자들을 도와서 자신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의 숫자와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팬데믹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조영 국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SDG 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이 성과들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변이도 많이 생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SDG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백신의 공평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 개도국에 대한 백신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국제적인 노력에 이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한테 대한 백신 뭐 지원 문제라든지 코백스 AMC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희들이 보면 정말 우리 개도국의 역량 강화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 보건 체계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대처해 나가고 또 다른 뭐 미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개도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또 투자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로컬 액터들에 대한 우리 역량 강화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국제사회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약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공통 질문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유사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이라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많은 청중들이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진 상태에서 SDG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라 국장님께서는 WHO에 계시면서 여러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개도국들을 포함한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19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SDG를 계획에 맞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도전적이고 또 중요한 과제를 질문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방수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구조적 실수,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소비하고 생산하는 모든 관행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WHO 설명서에서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처방책을 활용해서 재정적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들이 무조건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하기보다는 이 6가지 선언문에 따르는 처방책에 따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인간 복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들의 돈을 화석 연료 쪽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오히려 화석 연료 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보다 나은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푸드 시스템 쪽에다가 주력해야 되겠죠. 청정 경제, 또 로컬 차원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서,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요. 가능하면은 이것을 다시 순환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도 항상 헬스, 인간의 헬스를 생각해서
식량, 물, 에너지, 거주지, 도시, 또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생태계화할 때 이 모든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쪽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개도국가 간에 있어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요. 선진국가가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살고 참여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자체 관행을 다 바꿔서 보다 나은 세상에다가 투자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폐에 좋은 게 건강에 좋은 거고요. 경제에 좋은 거고요. 결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뭐 미래에 또 다른 바이러스 위기가 생긴다든지 박테리아 위기가 생긴다든지 기후 위기가 생긴다든지 어떠한 위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장 토대가 돼서 견고하게 보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세션에서는 보건력 있는 보건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WHO의 네이라 국장님께서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또는 이전의 메르스나 사스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인간의 보건만의 위기가 아니라 결국은 동물의 위기 또는 환경의 위기와 함께 오는 위기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희가 자연을 복원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를 공평하게 보급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강의 방향에 따라서 베트남이 어떻게 코로나19를 효과적인 정치적 의지와 그다음에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는지를 오하인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진국가 개도국을 이으면서 신흥공영국으로서 어떻게 지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경험을 개발 정책에 녹여서 공유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영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세션의 토론은 코로나19를 함께 겪고 있는 전 세계 우리 모두에게 개도국과 선진국과 그다음 국제기구의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주신 청중 여러분들과 지금 온라인을 통해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 behalf of everyone here, I would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박수현 박사님과 1세션에 참여해 주셨던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분 휴식 시간을 가지고 7시 40분에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세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